우리나라 바이오가 드디어 변방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내년은 아마 분위기가 정말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좀 얼마 만에 모신 거죠? 한 반년 됐나요? 네, 연초에 한번 나왔었으니까. 연초에.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7월, 하반기예요. 네. 상반기는 거의 뭐 이제 기백 있는 상반기를 보는 네, 우리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기백 수석펀드 매니저님.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또 그 어떻게 상반기 이렇게 잘 되셨는지는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백이 넘칩니다. 코스피도 이제 3,100을 넘어섰고 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변화에 대해서 좀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상법 네. 개정안이 드디어 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해서는 요거는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요 과정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작년부터 사실은 있었고 이게 언제 될 거냐에 대한 시장 기대감도 굉장히 컸는데 네. 이게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 한국 자본시장이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주주 가치를 훼손당할 수 있는 여지들을 어떻게 보면 통으로 이렇게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법률적인 수단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한국 어떤 자본시장의 질적 변화이자 제가 늘 말씀드렸던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지만 반드시 와야 됐어야 됐을 그런 주식시장의 어떤 우상향을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필요했던 부분이었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반문하는 분들도 계세요. 코스피가 3,100을 넘어서 3,000을 이제 안착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과연 상법 개정안 때문이냐? 과연 상법 개정안이 이 상승세에 얼마나 영향을 줬다고 혹시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게 정밀하게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4월 초에 이제 사실 관세 쇼크 때문에 2,400대까지 갔다가 그 이후로 이제 많은 나라 증시들이 반등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 증시가 반등을 가장 크게 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이제 한 절반 가까이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어떤 신정부의 어떤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제도적 변화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떤 주식시장이 좀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절반 정도는 저는 작용을 했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지수가 좀 워낙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테마적인 부분들이나 자금의 쏠림 이런 것들도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급하게 좀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100% 건강하게 다 올라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절반 정도로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 상승세의 절반 정도는 기여했다. 상법 개정은. 이제 그게 개정이 됐고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이런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코스피 5천 시대인데 네.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혹시? 이번 대통령 임기 내에. 저는 사실 이제 조금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많은 어떤 언론이나 또 저도 이제 기자분들한테 문의를 많이 받는데 네. 지수 4천, 지수 5천이 가능할 것 같냐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지금의 상법 개정과 더불어서 자본시장의 변화가 어떠한 성격을 지니느냐를 저희가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법 개정 자체가 목표였느냐, 네. 아니면 수단이었느냐를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상법 개정이 목표였다라고 하면 그게 상법 개정이 됐었을 때 상법 개정 자체가 목표였었으면 저희가 이미 이룬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상법 개정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주주 가치를 제대로 보존하고 회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주한테 수익 배분도 잘하고 의결권도 사실은 충분히 기회를 주고 투명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이 사회를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상법 개정이 필요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수단인 거거든요. 이게 상법 개정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주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한국 증시를 봤었을 때 항상 아쉬웠던 점은 주도주도 있고 테마주도 있고 다 있는데 항상 그 열풍이 끝나면 지수는 제자리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뒤늦게 어떻게 보면 뛰어들었던 투자자들은 그 광풍이 끝나고 나면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게 우상향이 안 됐던 이유는 결국 주주 가치가 지켜지지 않았고 주주 가치대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쏠림과 테마에 의해서 그것에 의존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수는
계속 항상 그 자리였다라고 봤던 거고 이게 상법 개정이 되고 주주 가치가 지켜지고 사실은 주주 자본주의가 밑거름이 이제 완성이 되면 제가 보는 거는 지수의 고점을 논할 게 아니라 아하. 지수의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그러니까 주주 자본주의의 진도가 나가면 나갈수록 지수의 저점이 높아지는 장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제 한 3년 정도 이렇게 걸릴 거라고 보는데 주주 자본주의의 기틀이 마련이 된다면 결국에는 저점이 3천으로 잡히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거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본시장의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항상 어떻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았었던 저희가 좀 미숙했었던 어떤 시장의 어떤 질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충격을 받아서 3천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코스피의 저점이라고 하면 그 지긋지긋하게 듣던 PBR 0.8배. 네. 그래서 그게 한 대충 한 2,400 정도 되죠. 네. 그랬던 거였는데 이제 그 저점이 2,400이 아니라 3,000. 이 레벨이 높아진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수 4천이나 지수 5천에 대한 부분은 상법 개정이 만들어주지 않아요.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 특히 한국은 반도체가 중요하니까 반도체 경기, 그리고 지금보다는 더 나아진 내수 경기 이런 것들이 뒷받침 됐었을 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수 4천, 5천을 논할 수 있는 거지 상법 개정을 한다고 해서 지수 4천, 5천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본시장이 뭐가 바뀌고 질적인 변화가 무엇인지를 많은 분들이 생각을 잘 안 해보셨고 언론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강조를 안 했다 보니까 고점을 얘기하지만 이제 저점이 이제 점점 이번에는 2,400으로 잡혔으면 다음번에 2,600, 다음번에 2,800, 다음번에 3,000. 그게 우상향이거든요. 저점이 높아지는 저점이 높아지면서 가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고점은 그 당시 때 이제 기업들의 어닝이 그렇죠. 기업들의 실적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흥분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에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그 진짜 주식 투자 잘 안 하는 일반 친구들 만났는데 많이들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냐, 코스피 4천 가는 거냐, 5천 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진짜 고점만 높아져 봐야 다시 내려오면 진폭만 커지는 건데 계속. 오히려 투자 피해가 커지는 거죠. 고점이 너무 높았으니까 저점이 잡아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투자 피해가 손실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야 하는. 맞습니다. 이제는 근데 그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맞습니다. 혹시 그 좀 아쉬운 점은 없으세요? 왜냐면 이번에 그 집중 투표제라든지 그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하는 것, 요거는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주주권이 뭐냐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 배분권이랑 의결권이거든요. 수익 배분이 사실 잘 안 됐었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소각 없는 자사주 메인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주들의 주당 가치가 올라가지 않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어떤 집중 투표제나 이런 것들이 의결권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 룰도 의결권에 가는 것이고 그렇죠. 집중 투표제도 이제 의결권에 가는 것인데 의결권에 대해서 사실은 왜 필요하냐면 너무나도 한국의 기업들은 1인 독단 체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이사회가 있더라도 이사회 내에서 그냥 회장님 말씀만 나머지는 거수기 역할이거나 사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견제할 수 있어야 되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견제 수단이 생기면 의사결정의 과정도 그렇지만 그 결과물들도 점점 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린 셈이죠.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근데 또 지금 여당에서는 집중 투표제를 비롯해서 시즌 2 또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건 조금 더 한번 지켜보시죠. 네, 사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진도 나가는 것에는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제도화 등등 포함을 해서 지주사, 증권사 주식이 엄청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주가가. 네, 맞습니다. 이 흐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디스카운트를
가장 많이 받는 영역이었거든요. 그리고 지주회사라는 것은 사실 이제 사업 지주회사와 순수 지주회사로 나뉘는데, 사업 지주회사는 자회사도 있지만 어떤 본연의 사업을 하는 회사의 형태고, 네. 사실 이제 순수 지주회사는 말 그대로 자회사들만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의 지분만 가지고 있는 형태인데, 어떻게 보면 자회사들의 가치에 대비 사실 지주사들의 가치 평가가 굉장히 좀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심했던 것은 사실이고, 물론 그 와중에 중복 상장에 대해서는 그렇죠. 끊임없는 논란이 좀 있고, 하지만 중복 상장의 디스카운트를 감안하더라도 그만큼 싸게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주주들의 주당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주주들의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국면으로 간다고 보면 사실은 지주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컨셉이고요. 다만 이제 지주사들이 다 좋은 거냐? 사실 좀 무차별하게 좀 움직인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지주사들이 결국 그 디스카운트를 벗으려고 하면 결국 지주사들도 자회사들의 전체 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ROE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자본의 어떤 재배치가 있어야 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특히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당이나 자주 매입 소각을 늘려주면서 기업의 ROE를 올렸었을 때 지주사의 어떤 디스카운트가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인데 사실 이제 지주사들도 뭐 대형 지주사나 중소형 지주사나 이렇게 봤었을 때 사실 상황이 다 달라요. 대형 지주사라 할지라도 지금 사실은 자금의 흐름이 현금 흐름이 되게 좀 부족해서 네네. 사실은 자회사들이 이제 돈을 못 벌거나 적자가 크게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굉장히 크게 했는데 지금 당장은 현금 흐름이 안 나오는 형태 그런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을까요? 없죠. 당장.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약간 유동성 위기를 겪는 대형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알짜 자회사를 매각을 위한 어떤 그런 준비를 하기도 하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주가가 그냥 올랐었을 때 주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지주사가 올랐었을 때 그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유상증자 같은 방법을 쓸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주사 중에서는 특히 이제 제가 주목하는 쪽은 이제 중견 지주사입니다. 중견 지주사요? 한국의 사실 이제 중견 지주사들의 형태를 보면 쌓아놓은 자본이 어마어마한 기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기업 집단 그 지주사들이 아니라 네. 중견 지주사라면 이런 건데 또 이야기를 하면 특정 그 종목이 돼 버리니까. 네, 특정 종목은 합니다만. 언급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이제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제 중견 지주사급은 보통 이제 자기 자본이 조 단위를 가지고 있고요. 네. 버는 것도 사실 수천억 버는 회사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사실 아쉽게도 지난 30년 동안 주주 환원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잉 어떤 자본이 잉여 자본이 너무 큰 거예요.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세대 교체, 지배구조 변화를 만나면서 사실은 이제 어떤 그들 또한 상속을 위해서 증여를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실 배당 성향이 높아지고 사주 매입 소각도 검토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서 그 기업들은 사실 풍부한 자산 가치 가지고 있고 이제 돈도 잘 버는데 주주들한테 너무 안 해줬다 보니까 가치 평가가 30년째 사실 절하돼 있던 상황. 근데 가지고 있는 자본의 규모는 대기업 수준.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자본 재비치와 ROE 상승 그리고 주주환원 성장성을 더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 시인의 주인공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 에이스 주주환원 가치주 액티브 ETF 김기백 매니저님이 운영하는 거기에도 그 중견 지주사들이 좀 들어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좀 압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 ETF를 좀 사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지주사들도 그렇고 이제 아까 또 여쭤보신 게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증권사들이 금융위기 이전에는 오히려 비싸게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렇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증권업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성숙시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수가 좀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네네네. 증권사 비즈니스도 좀 저평가 받는 부분도 있었다고 봐요. 저건 성장 산업이 아니야.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가 어떤 경제 규모 대비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진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는데 사실은 그래도 이제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사실은 과거보다 지금 벌어들인 이익이 굉장히 많이 커진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저평가는 뚜렷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제 상법 개정이 되고 자본시장 활성화가 되면 거래가 많아지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많이 거둘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래에 따른 수수료 수입도 사실은 이제 증권사들이 주요 수입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성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 좀 이렇게 좀 소외받았던 그런 소외를 받았지만 자산이나 수익 가치나 이런 것들은 꽤 이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지주사나 어떤 금융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어떤 각광을 받았던 것이고 그 기업들도 사실은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자본 배치 변화나 ROE 증가, 주주하는 성장성에 의해서 앞으로 이제 다른 평가들을 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너무 좀 하나처럼 움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증권주도 그렇고 오른 것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거기 뭐 스테이블 코인 이슈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매칭해 보면 새로운 성장 산업이 생기겠구나, 성장 동력이 추가되겠구나 이런 네. 것도 있는 거고요. 네. 또 주주환원 뿐만 아니라 상법 개정이 이제 되고 나면 과연 어떤 섹터에 더 주목을 해야 할 것인가. 사실 이게 선반영되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지주사, 증권주, 뭐 금융지주사 등등 네.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혹시 반영 안 된 거 어디 좀 없습니까? 사실은 많은 기업들한테 아직 여전히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 이유는 사실 상법 개정이든 어떤 자본시장의 어떤 질적 변화든지 간에 지금 시장에서의 흐름은 어떤 섹터가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일단. 그러니까 어떤 섹터가 좋고 어떤 섹터가 안 좋고 이게 아니라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업들의 자본 재배치가 일어나고 있고 그 어떤 기업들마다 지배 구조가 다르고 세대 교체를 겪는 기업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떤 지금까지는 주주 대접을 해주지 않았던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배당 성향을 많이 늘리고 하면서 폭탄 배당이 나오기도 하고 배당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맞이하면서 네. 이거는 같은 산업의 안에 있더라도 어떤 기업들은 전혀 사실은 주 자본주의의 혜택을 잊기가 어려운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은 굉장히 우량했던 그런 부분들이 투자자들한테 드러나면서 이제 굉장히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섹터는 일단 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섹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기업들마다 상황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결국에 이제 투자의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네. 근데 이제 한국 기업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이제 주주환원에 소홀하다가 그러니까 주주환원이 핵심일 수밖에 없는 거는 주주환원을 하면서 투자자들한테는 일들을 높여주고 즉 이자율인 거죠. 채권 시장에서 주로 쓰는 용어지만 어떻게 보면 배당 수익률이나 아니면 총 주주환원 수익률이 투자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연간 받을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이랄지 아니면 거기에 더해져서 배당에 더해져서 자주 소각을 동반한 매입을 하는 그 기업들은 결국에는 그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은 자주 소각되면 소각될수록 한 주당 가져가는 그 기업에 대한 파이는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의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또 이제 그 기업들이 지난 30년, 40년 동안 고가를 엄청 수년금으로 도배해 놓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채워놨다. 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사실 ROE가 낮은 이유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과잉 자본 때문에 ROE가 낮은 거거든요.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로 따지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이 사실 재평가를 받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기업을 투자를 하면 올해는 혹은 3년 뒤에는 5년 뒤에는 배당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될까? 지금은 3%인 줄 알았는데 3년 뒤에는 10%, 15% 되는 배당 수익률을 받는 기업들이 탄생할 거고 또한 자사주 매입 소각을 정책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하려면 그런 주주환원 성장 모델 기업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기업이 되려면 사실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가 모두 풍부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산 가치는 PBR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항상 저 PBR에 대한 어떤 네네. 궁금증이 많은데 PBR은 결국에는 B는 장부 가치잖아요. 네. 자산 가치를 뜻하는 거지만 그 장부 가치가 어떠한 자산들로 이루어졌느냐를 먼저 뜯어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은 저 PBR이긴 한데 저 PBR의 어떤 장부 가치 대부분이 기계 장치인데 네네. 예를 들면 기술적 트렌드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기계 장치는 5년, 10년 뒤에는 가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주주환원 어떤 경영의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주환원을
끊임없이 이렇게 성장시키려면 그 회사의 순유동자산 가치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순유동자산 가치라는 것은 결국에는 현금에서 보유한 현금에서 차입금을 빼고 그리고 투자 부동산이나 투자 증권 같은 것들 유동화를 쉽게 시킬 수 있는 투자 자산들을 더한 값이거든요. 네. 그 순유동자산 가치가 시가총액 대비 큰 기업, 사실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이제 미국 시장도 그런 기업들에 열광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대공황 이후에 있었던, 저희가 이제 가치 투자의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벤자민 그레이엄 시대 때 있었던 네. 일인데, 지금 사실 워렌 버핏의 이제 스승이기도 하고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의 어떤 투자 지침서 같이 일컬어지지만, 솔직히 주변에서 벤자민 그레이엄처럼 투자하시는 분을 본 적 있으세요? 요즘에는 좀 드물죠. 거의 아니면 없죠. 약간 어떤 뭐 계량적인 걸로 좀 비슷하게 네, 퀄트처럼 투자하더라도 그냥 계량적으로만 네, 접근한다든지. 근데 이제 벤자민 그레엄의 어떤 투자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이제 담배꽁초 전략인데, 그 담배꽁초 전략의 핵심은 시가총액 대비 시가총액이 1,000억이라고 한다면 그 회사가 가진 순유동 자산이 시가총액 대비 3분의 2 이상일 경우에 그 기업에 투자하면 망하지 않는다. 돈을 무조건 번다. 라고 했던 게 사실은 그런 벤자민 그레엄의 어떤 투자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투자들을 미국에서 지금 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1940년도, 1950년도, 1960년도를 지나면서 그런 주식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왜 사라졌냐? 다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런 주식들을 사실 넷넷 주식이라 불렀었거든요. 네. 과거에. 그 넷넷 주식들이 미국은 1960년도가 되니까 다 사라졌던 거예요. 근데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넷넷 주식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1조인데 순유동자산이 1조예요. 그러면서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1,000억, 2,000억을 번다라고 보면은 그 기업의 가치는 자산 가치 혹은 수익 가치 둘 중에 하나만 바라봐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비정상적인 상태가 사실은 현대 시대에 와서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그나마 일본이나 한국에 그런 기업들이 많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년 동안의 어떤 자본시장의 개혁을 통해서 그런 주식들이 많이 사라졌고요. 거의 글로벌하게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남아있는 건 거의 한국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는 시가총액 대비 순유동자산 가치가 2배, 3배, 4배 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3분의 2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 중에서 자본 재배치를 하고 주주하는 성장성을 사실은 키워주고 어떤 성장 동력을 또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이 시인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미국에는 넷넷 주식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 주가가 올랐으니까. 한국에는 있다. 한국에는 많다. 넷넷이라는 거 이제 순자산 가치. 네. 그러니까 넷이 순이라는 네, 맞습니다. 뜻이고, 거의 순자산 가치밖에 안 되는 그 주식들을 말하는 게 넷 주식이었고, 뭐 4개씩 이렇게 꼽아드린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주주자본주의, 이게 제대로 이제 정착이 되면 네. 과연 이제 어떤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과거랑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저는 한국 시장이 잘한 것도 많고 경제 성장도 크게 이뤄냈는데 유독 주식 시장에서는 테마와 쏠림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항상 투자를 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주식 시장의 우상향도 이루지 못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주주 자본주의 시대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종목 발굴의 시대. 더 이상 어떤 테마와 쏠림 투자가 메인이 아니라 종목을 발굴해야 되는 상황이 그런 투자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높을 수 있고, 사실 이 형태를 본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막 변하고 있잖아요. 네. 어제 상법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7월 3일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한 3가지 정도를 꼽는데, 첫 번째로는 주주하는 성장 모델 기업들을 찾자.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배당 수익률 3%지만 3년 뒤에는 10%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을 많이 찾아야 되고, 주주하는 성장 기업이라는 게 단순히 배당만 준다라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자본이 효율적으로 잘 배치가 돼서 ROE를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돈은 못 벌고 있는데 희망도 없는데 깔고 있는 산업은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어떤 비영업용 자산을 매각해서 신사업에 자본을 투입해야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 주주들의 주당 가치도 높아지고 배당 수준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주주하는 성장 모델 기업들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그런 어떤 배당이 크게 늘어나면서 폭탄 배당이나 감액 배당 그러니까 이게 배당 서프라이즈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과거에는 한국에는 배당 서프라이즈가 어떻게 보면 날 수가 없었거든요. 깜깜이 배당 안에서는 우리가 배당을 얼마 받을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투자를 먼저 했다가 그런 어떤 뒤통수 만질 수 있고 네, 그 기업들이 뒤늦게 배당 서프라이즈를 발표해도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는 상태가 네네네. 되다 보니까 이제는 2023년도 하반기에 있었던 배당 절차 선진화 제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회사가 먼저 배당 금액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주는 그 회사의 어떤 주주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이 서프라이즈 배당을 발표하거나 배당의 증가와 더불어서 어떤 주주환원 정책을 신뢰 있는 성장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같이 발표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배당락도 사실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배당 3% 주면 뭐해? 그 다음날 배당락 받아서 배당락 때문에 주가가 3% 빠지는데 이 얘기를 말씀들 하시는데 네네네. 그렇죠. 배당 서프라이즈가 드디어 2025년도부터 적용이 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24년, 25년부터 그 상황에서는 이제는 배당 투자가 굉장히 유효하고 배당 서프라이즈가 드디어 통용되는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배당락이라는 건 그냥 기계적으로 전년도에 줬던 그 배당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락일에 그만큼 이론적으로 떨어질 거야라는 계산 아닙니까? 물론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그때 가서 또 거래가 배당락이 되는 주가가 없다면 있으니까. 무위험 차익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그렇죠. 뜻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식시장 참여자들에 의해서 배당락이 생기는 부분인데 오히려 배당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 배당락일에 주가가 더 올라요. 어떤 배당 정책을 우리가 올해는 뭐 100원을 줬지만 우리가 3년 뒤에는 200원, 5년 뒤에는 300원까지 갈 거야. 그러면 지금 배당 수익률이 3% 바꿨던 게 5년 뒤에 10% 받겠네? 라는 계산이 서면 더 이상 그 주가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10%를 주는 금융상품이 있나요? 없죠.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의 기준을 좀 배당 투자에서도 그렇다면 배당 수익률 높은 건 좋은데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냐? 네.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저는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배당 수익률 10%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배당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당 수익률이 10%까지 갈 수 있다고 보면 저는 적어도 주가가 100%는 올라야 된다고 봐요. 오. 왜냐하면 5% 기본적으로 배당 수익률 5% 줄 때 5%대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그 이유는 5%라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높은 수익으로 투자자들이 다 생각하는 구간에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투자 매력을 지닌다라고 보고 있고 글로벌 자금들의 이동도 보통은 하이힐드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으로 보고 저희가 이제 안전채권 이런 것들을 볼 때 5% 이상의 어떤 마진이 나오는 전략적 플레이들은 대부분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면은 100% 그리고 만약에 배당 수익률을 15%짜리 찾았다. 5년 안에.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200%가 올라야 배당 수익률 5%로 낮아집니다. 이게 이제 과거 배당이 아니라 향후 미래에 배당. 기대되는 배당 금액 대비 현재 주가로 맞습니다. 따져봤을 때. 예. 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소수겠지만 20%짜리를 발견한다면요. 400%가 올라야 5%의 네. 배당 수익률이 되니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20%를 줄 기업이 배당 주가가 400% 올라간 상태에서 과거에 투자를 한 사람이 그 주식을 팔 수 있을까요? 주가가 안 떨어지는 이유는 잘 안 떨어지는 이유는 그 과거에 샀던 사람들은 여전히 배당 수익률 20%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어떤 두 자릿수의 배당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전 세계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은 이 상법 개정이 되고 나서 한국의 어떤 주주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는 이 시간에 그런 기업들을 발굴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평생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팔 이유가 없는.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체 싸게 샀으니까 이미 평가 차익 나 있고 배당도 따박따박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로는 공개 매수 및 자진 상폐 기업을 발굴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일본 시장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이 워킹하기 시작하면서 효과를 가져가면서 사실 이제 주주 환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었고 실제로 많은 일본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자주 매수각을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떤 2021년도부터 일본 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면 자진상폐를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나오냐면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지난 30년, 50년 동안 사업은 열심히 해서 회사를 잘 키웠는데 배당을 잘 안 주더라도 잘 굴러갔어요. 근데 사실은 주주환원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 회사의 고가는 굉장히 많이 차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주주랑 같이 나눠주는 게 나한테 이득인지 아니면 내가 지분율이 꽤 높은 편이니 주식시장에서 있는 유동되고 있는 어떤 유통 거래 주식을 내가 다 사서 100%를 만들고 나서 내가 스스로한테 뭐 폭탄 배당을 때리든 어떤 다른 자본 재배치를 하든지 간에 그것들이 나한테 유리한지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1년부터 22, 23, 24 이렇게 오면서 일본에서도 공개 매수하고 자진상폐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이 그런 기업들은 소수인가 보다라고 치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NTT 도코모 아시죠? 네, 통신사. 네, 통신사 우리나라 SK텔레콤 같은 네네네. 회사인데 한국의 통신사들보다 더 거대한 복합 기업이거든요. 근데 NTT 도코모 위에 NTT라는 모회사가 있었어요. 아하. 둘 다 상장돼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네네네. 근데 NTT가 NTT 도코모를 공개 매수해서 자진상폐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공개 매수를 하는데 드는 금액이 거의 40조예요. 한국에서 자회사를 상폐시키기 위해서 40조를 쓸 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요? 없죠. 거의 없죠. 예. 뭐 현대차그룹이 좀 무리하거나 삼성그룹이 어떻게 자산 다 팔고 하면 가능한데 네. 이제 그럴 정도로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자본 재배치나 이런 것 그러니까 일본 시장이 되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밸류업이라고 표현했지만 일본 시장은 밸류업이라는 단어를 쓴 적은 없거든요. 일본 시장이 사실은 제도적으로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거는 주주들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회사도 상장되어 있고 자회사도 상장되어 있으면 사실은 주주들의 이해상충이 달라질 때가 있잖아요. 네. 모회사한테 좀 더 유리하든지 자회사한테 좀 더 유리하다든지 그걸 방지시킨 거고 이 사건도 그걸 그대로 끝내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NTT가 NTT 도코모를 공개 매수하고 자진상폐하는데 든 총 비용이 40조잖아요. 그 40조가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주주 환원을 했을까요? 원래 그 NTT 도코모를 가지고 있던 주주들이 돈으로 치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주식을 사준 거니까. 네, 공개 사준 매수한 거니까. 그 일반 주주들은 이 NTT 도코모가 현금으로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 현금으로 다시 일본 주식을 산다면 40 그 한 기업 하나의 사례에서 40조가 다시 재투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NTT 도코모 갖고 있던 주식을 현금으로 교환을 한 거랑 마찬가지니 네. 뭐 또 이제 좀 프리미엄을 줘서 자진상폐를 했겠죠. 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이 주식 하던 사람들이 예금으로 갈 거냐? 그건 아니고 네. 다시 또 주식시장에 투입을 할 테니. 네. 왜냐하면 공개 매수 과정 속에서 주가가 많이 오르거든요. 그렇죠. 자사주도 매입해야 되고 소각도 해야 되고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 매수도 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주가는 100% 200%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도 그런 선택. 결국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배주주의 어떤 선택적인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들과 충분히 이제 주주환원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그걸 그대로 같이 투자하면서 수혜를 얻으면 되고 나는 자진상폐 하겠다. 그냥 우리 일가가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거기 그 안에서도 이제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 나간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어떤 외부적인 어떤 경기에 어떤 큰 충격을 주는 게 있어도 이러한 투자들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주환원, 그냥 주주환원도 아니고 그 주주환원이 성장하는 기업. 네. 또 배당 역시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기업. 네. 지난번에 반년 전에 출연하셨을 때는 이제 폭탄 배당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었고 네. 또 공개 매수, 자진상폐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이게 주주환원 쪽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예를 들면 배당 성향이 10% 20%밖에 안 되는 기업들 혹은 한 자릿수 배당 성향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배당 성향인 거는 100을 벌면 그 중에서 얼마나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나눠줄까의 값인 건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최소한 이제 저는 한국의 모든 기업들이 번 거의 3분의 1은 주주 환원을 한다. 그게 목표점이 아니라 최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기업들은 우리는 주주 환원율을 40%, 어떤 경우 50%, 지금 은행이 이미 50%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대형 네, 은행들은. 네. 그래서 이제 유럽 은행들이 주주 환원율이 60%이기 때문에 한국도 사실은 이제 은행들은 많이 올라온 거죠. 그것에 의해서 은행들의 주가 상승도 정당화됐던 겁니다. 많이 올랐고 혹시 그렇게 이 앞에서 말씀해주신 그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 에이스 주주환원 가치주 액티브 ETF에도 많이 들어있나요? 그 ETF 자체가 사실은 그런 기업들을 주주환원 시대 때 주주환원 성장 모델을 가져가는 기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제가 2022년도 11월 달에 이제 출시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기업들이 가장 이제 중심이 되고요. 그 20 몇 년도에? 22년도 11월 달이요. 22년 11월에. 네네. 아직 3년이 좀 안 된 거네요, 그러면.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예. 그 사이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네. 엄청나게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우상향을 어떻게 보면 이 금융상품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검증해 나가면서 이런 사례들이 있다. 어떤 특정 쏠림이나 테마에 투자하지 않아도 충분히 뭐 매매를 잘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사실은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많은 투자자들이 사실 한국 시장에서 안 돼라고 했던 것들의 어떤 편견을 깨기 위해서 제가 낸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는 특히 이제 시장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작년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이 액티브 ETF는 수익률이 좋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꾸준히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주주환원 성장 기업들이 하나하나씩 발굴되면서 뭐 그 기업들이 스스로 자본재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대 교체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행동주의나 이런 어떤 외부의 주주들의 요구에서 한다든지 그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런 기업들이 하나하나씩 발굴되면서 일종의 약간 계단식으로 계속 우상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수의 상승과 하락과는 뭐 사실 뭐 영향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주식이니까 사실 큰 상관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옵니까? 규모도 사실 투자가인데? 규모도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조금씩 들어오다가 올해 사실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잖아요. 팍 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순자산 500억 돌파했다고. 아, 네네. 그거는 이제 주가가 올라서도 있고 네, 사람들이 그렇죠. 더 많이 사서 더 많이 설정이 돼서 그런 것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그 ETF 같은 경우는 이제 100억대였었으니까. 작년 말에 167억이었는데 이제 500억을 넘었다. 네. 성장세가 훌륭합니다. 어디 연봉도 좀 올랐습니까? 나는 이런 게 궁금한데. 나중에 올려주겠죠. 한국투신운용에서 그 에이스라는 브랜드로 ETF 하고 있는데 Y스트리트에서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광고판은 여전히 Y즈 부스터 이런 거 달고 있는데 언젠가는 연락을 주시겠죠. 그렇습니다. 연락 주실 겁니다. 아 맞다. 그리고 이게 주주환원 ETF다 보니까 또 분배금이 중요하잖아요. 네. 분배금은 어떻게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을 재원으로 해서 그렇죠. 분배해드리는 금액. 네, 이제 배당을 받아서 이제 기업들로부터 배당을 받아서 그 ETF는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제 분배금 형태로 이제 지급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22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22년치 배당이 240원을 줬었고 23년도 배당이 380원 그리고 24년치 배당이 이번에 500원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주환원 성장성이 이제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배당 성장주처럼. 네, 배당이 이제 매년 30에서 한 50% 사이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파르다고 볼 수 있고 이게 배당이 늘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 배당을 크게 성장시키는 기업들을 발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배당주 펀드나 이런 것들이 누구나 좀 다 알고 있는 배당주들을 담고 있잖아요. 뭐 은행주, 뭐 현대차, 뭐 KTNG. 이제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지금은 배당 수익률 3, 4%밖에 안 되지만 향후 이제 10%, 15% 갈 수 있는 어떤 기업들을 발굴하기 위함이고 사실 이제 배당을 저희가 중요시 여기는 투자를 할 때 ETF를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일반 주식형 펀드들은 사실 좀 대부분 이제 배당이 재투자되거든요.
자동적으로 그게 투자자한테 분배되지 않고 재투자가 되는데 ETF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현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들, 은퇴자들 뭐 이런 분들한테 이제 굉장히 수요가 커요. 근데 이제 뭐 분배금 투자, 특히 ETF를 통한 분배금 투자에 있어서는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배당을 받아서 받은 배당만큼만 분배금으로 그렇죠. 지급을 하면 좋은데 요즘에는 많은 ETF들이 특히 뭐 월배당이라든지 이런 ETF들을 보면 사실은 받은 배당만큼 주는 게 아니라 받은 것보다 더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ETF의 순자산 가치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내 살을 깎아서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커버드콜도 그 중에 한 종류. 맞습니다. 커버드콜도 그런 형태를 많이 띠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을 주는 건 좋은데 결국에는 뭐 분배금 4%를 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2%는 내 살을 깎아서 준 거라고 하면 그건 2%짜리인데 그걸 4%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문제지만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사실은 자산을 불려가는 장기 투자용으로 어떻게 보면 자금 용도가 들어갔었을 경우에는 이게 내 NAV를 깎아서 주게 되면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가 마이너스 효과가 나요. 순자산 내에서 내주는 거니까. 네. 물론 그 순자산이 계속해서 증가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순자산의 어떤 기초 자산들이 증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배당들이 받은 것만큼 줬었을 때 사실은 복리 효과에 마이너스 효과가 있지 않다라는 것은 어떤 ETF를 투자하시더라도 사실 이제 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 에이스 주주환원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받은 배당만큼만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럼 이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그 분배금이 500원에서 또 계속 지속 증가가 가능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 어디 막 기업 갖고 배당 더 달라고 막 쫌니까?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기업들을 보는 커버리지가 좀 넓기 때문에 예. 이제 제가 투자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오랫동안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주도주를 막 발굴해가지고 거의 집중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고 소외되어 있었을 때 기업들을 계속 꾸준히 보면서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주주환원 성장, 이 배당 성장 기업들도 그런 식으로 잘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장주가 돼버린 배당주는 누구나 다 아는 배당주고 주가가 올라왔었으면 그만큼 배당 수익률은 낮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 어떤 발굴형 투자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500원이었지만 앞으로도 600원, 700원, 800원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초기 투자자들은 배당 수익률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주도주 발굴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네. 2025년 상반기 장세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굉장히 주도주로 오래 끌어왔던 뭐 조선방산, 원자력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뭐 지주사랑 금융까지 합쳐서 지금조방원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용어들은 참 잘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주주환원 가치주펀드 여기에는 액티브 ETF에는 지금조방원 이런 거 거의 없지 않아요? 사실 이제 금융회사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 많았었는데 은행들도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었고요. 근데 다만 제가 기준으로 삼을 때 이제 다른 어떤 편입 이유라면 모르겠지만 배당 수익률이나 이제 주주환원 수익률 관점에서 기준으로 본다면 은행들이 이제 최근 2년 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혹은 이제 총 주주환원 수익률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은행들이 자주 매입 소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6%, 8%, 10% 정도의 총 주주환원 수익률을 줬었거든요. 배당을 이제 포함한 배당과 주가 상승분까지 합친 거. 배당과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을 자주 매입 주가 소각을 예.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만 보면 이제 대형 은행사들은 2, 3% 주거나 그 아래 애들도 4, 5%밖에 안 되는 예전에는 그 배당 수익률이 6에서 한 10% 정도 네. 줬거든요. 그런 어떤 좀 매력이 좀 덜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ETF 역할은 이 주주환원 ETF 역할은 계속 그 기업들을 발굴해서 더 높은 일들을 제공하는 기업들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과거보다는 좀 많이 비중이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인데 결국 이제 주도주가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조방원이라고 부르는 조선방산 네. 바이오 이런 기업들에 대한 비중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렇지만 수익을 내는 데는 불편함은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넓은 커버리지. 제가 이제 뭐 그 책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한국에서 이제 기업
단번을 가장 많이 다니는 어떤 투자자로서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기업 커버리지가 넓고 또 이제 어떤 지금의 어떤 흐름에서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게 너무나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혹시 뭐 앞으로는 운용에 뭐 변화를 줄 가능성도 있나요? 방법적으로나? 사실 이제 뭐 그런 제가 발굴한 기업들이 주가가 충분히 올라서 당연히 그런 배당 수익률이나 주주환원 수익률이 하락했었을 때는 더 높은 애들로 갈아타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실 제가 가장 주주환원 시대 때 가장 수혜주를 어딜 꼽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견기업.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막대한데 1세대 창업주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세대교체 구간에 있는 그런 기업들에 사실은 관심이 가장 많기 때문에 중견기업들을 발굴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주주환원 시대 때 상법 개정 등을 통해서 주주자본주의가 장착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영역은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성장하는 기업. 지금의 대형주가 아니라 미래의 대형주. 네,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성장하는 기업. 그 기업들의 사실은 가장 포커싱을 해야 되는데 섹터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섹터 불문. 네, 섹터 불문인데 여기서 이제 좀 많이들 막히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에 워낙 사실은 솔링과 좀 테마를 이용한 투자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 ETF에서는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고 그런 것들이 지난 2년 반 동안에도 워킹을 잘 했었고 앞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워킹을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ETF 내에서 현금 비중은 보통 얼마나 돼요? 그것은 특별히 뭐 가져가는 방침은 없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종목 교체들이 생기잖아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주주환원율이 많이 총 주주환원 수익률이 낮아진다라고 보면은 그 기업들을 이제 편출을 시키는데 마침 이제 주주환원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바로 발굴하면 네. 바로 편입을 하겠지만 꼭 그것들이 무조건 맞물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금비는 뭐 조금 뭐 거의 안 가져갈 때도 있고 조금 가져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김기백 매니저님은 기업 탐방 정말 자주 다니시잖아요. 좀 다녀보면 어떻게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 그래도 뭔가 이제는 주주환원을 안 하던 기업도 하려고 하고 하던 기업이 더 하려고 하고 아니면 반대로 여전히 진짜 저 회사는 아직도 인색하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껴지세요? 일단은 그 흐름의 변화들이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22년부터 사실 느꼈다라고 생각을 하고 23, 24, 25 지금 이제 3개년도가 지났잖아요. 점점 더 거세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배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조차 할 수 없었던 기업들이 많았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배당 정책을 공시하는 기업들, 특히 이제 작년부터 많은 기업들이 이제 밸류업 공시라고 보통 그렇죠. 일컬어지는 기업 가치 재고 계획 공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큰 회사들 중심으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많이 내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변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주주환원 정책을 어떻게 보면은 공시로 발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투자자들한테 큰 약속이고 그 성장성을 지켜냈었을 때 결국 투자자들의 일드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배당 성향이 점점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변화가 뚜렷하게 감지됐던 것은 22, 23 지나면서부터 뚜렷하게 감지가 됐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그들은 근데 그때는 밸류업 이런 거 없었잖아요. 네. 근데 왜 기업들이 바뀌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세대 교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 교체. 네. 그러니까, 자녀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자녀의 지분율은 별로 없고 네. 폭탄 배당을 통해서 그 배당 받아서 지분 더 사라 뭐 이런. 네, 세금을 내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배주주나 최대주주들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안 해도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편법들이 좀 막히고 점점 공정함을 어떻게 보면 주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바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수적인 어떤 주주환원을 하는 기업들도 많아요. 근데 네. 그런 기업들이 지금의 어떤 정부의 제도적 개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주환원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했었을 때 세 가지 축의 변화를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도. 첫 번째로는 투자자들의 사회적 변화, 액티비즘이나 일반 주주연대 같은 것들. 두 번째로는 이제 정부의 제도적 개선, 저희 뭐 밸류업이라든지 이번 상법 개정이랄지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의 내부적인 변화인데 그게 바로 세대 교체. 예를 말씀드린 거라서 이 세 가지 축이 서로 맞물리면서 가는 거라서 그 압력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제 행동주의나 이런 것들이 더 사실은 투자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낼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매 주총을 할 때마다 더 큰 압박을 받기 때문에 주주환원이나 자본 재배치나 아니면 경영에 있어서의 이사회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크게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그 인식이 달라진 게 중복 상장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한때는 어떤 그룹주 자회사 상장한다 그러면 또 거기에서 자회사 갖고 있던 지분 엑시트해서 이게 또 이쪽으로 올라오겠네. 한때는 정말 2020년, 21년까지만 해도 중복 상장 막 좋아했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네. 물론 그게 좋은 게 아니었는데. 네네. 근데 지금은 또 중복 상장을 시키는 것 자체도 금융당국, 한국거래소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자회사를 상장시키려던 회사가 좀 마음을 좀 바꾸거나 이런 케이스들도 좀 보이나요? 어떠세요, 느끼시기에? 실제로 바로 뭐 지난달만 하더라도 어떤 기업이 사실 EB 발행을 하려고 하니까 교환사채. 예, 교환사채를 발행하려고 하니까 바로 이제 그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행동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바로 제동을 걸면서 그렇죠. 금융당국에서도 여기서 다시 검토해봐라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고되는 것처럼 이제 중복 상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지나치게 문어발 확장을 하는데 그 문어발 확장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니즈도 있겠으나 사실 자리가 많아지잖아요. 네. 예, 그 회사에 대한 이사의 자리가 많아지고 최대주주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창구도 더 늘어나고 일종의 터널링. 네. 어떻게 보면 회사를 만들면 만들수록 그 아래에 있는 회사들 뭐 손자 회사, 증손자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질적인 어떤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어떻게 옥상옥 구조로서 그 기업들을 지배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주 가치 훼손이 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투자자들이 깨닫고 행동한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걸 투자자들이 깨닫고 행동하기 때문에 제도가 또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중복 상장들은 점점 없어질 거고 결국에는 이제 오히려 상장돼 있던 자회사를 어떻게 보면 공개 매수하거나 아니면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과거의 메리츠처럼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오히려 그 회사들의 어떤 주주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패턴도 사실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어떤 지주 회사들이나 모 회사들은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 메리츠 금융지주처럼 뭐 증권보험 다 그냥 통합을 해버려서 단 한 개의 상장사로만 남겨놓으면 네. 이견이 없을 텐데 그렇죠. 이 물적 분할 이후에 자회사를 또 별도로 동시 상장하는 거, 중복 상장하는 게 또 지적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요즘에는 인적 분할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인적 분할이 그래도 사실 한 가지 제도적 개선 때문에 어떤 횡포가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24년도 말에 사실 자본시장법 개정이 하나 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인적 분할 시에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시켰거든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라고 했던. 네, 그 마법 효과라는 게 결국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더 올라가고 나머지 총 자녀 이제 일반 주주들의 총 합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원천 봉쇄됐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는 사실은 지금의 인적 분할은 조금 덜 우려스러워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 분할은 그럼 무조건 안전하냐라고 봤었을 때 그렇지는 않다. 사실은 양회사 이 인적 분할한 회사 A, B로 나눠진다고 한다면 그 회사에 대해서 어쨌든 최대 주주의 어떤 경영이나 이런 것들은 구조는 같거든요. 네. 그렇게 했었을 때 향후 사업 재편이나 사업 방향성에 있어서 어떤 회사는 조금 위축될 수 있고 어떤 회사는 좀 더 거시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는 분할의 이유가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을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건 분할을 해도 됩니다. 근데 주주들이 봤었을 때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분할은 사실은 재검토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주주를 설득할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명분이 굉장히 명확해야 됩니다. 저 인적 분할이 그러니까 밑으로 떼내는 건 아니지만 지분율도 똑같이 옆으로 나누는데 결국 인적 분할이냐 물적 분할이냐 이게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 이후에 뭘 하려는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인적 분할을 하더라도 그 어떤 명분이 회사의 방향성이 주주들이 충분히 이것은 인정할 만하다라고
인적분해라고 한다면 그거는 인적분해라고 해서 인적분해라서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질적인 변화들입니다. 이것들이 과거에는 다 양적인 것만 생각해서 이건 좋아 이건 나빠해서 이거는 이 케이스면은 주주들이 인정해 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것들이 다 자본시장의 질적 변화들이에요. 또 하나가 이쪽 분을 못지않게 많이 늘고 있는 게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자진상폐 아닙니까? 네. 자진상폐. 그러니까 100% 지분 내가 다 사들여서 이제 상장사가 아니라 비상장사로 갖고 있을래요라는 건데 이게 유행처럼 들고 있다고 그래야 되나? 이게 뭐 특히 이제 상법 개정 때문에 뭐 소송당할 위협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리끼리 해볼랍니다라는 건지 이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돈 주고 사겠다고 하고 네, 더 일반 높은 주주들이 가격으로 사실은 응했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 응했다라고 한다면 주주들이 테이크하는 그런 가격으로 인정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사실은 없어질 수는 없다.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낮게 불러갖고 실패를 했고 주주들이 돼서 그 가격은 안 팔아라고 했던 거고 다시 훨씬 더 가격을 높여서 이번에 사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또 주주분들도 많이 응하시는 것처럼. 네. 다만 이제 좀 방향성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은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 중에서 한국 증시가 사실은 질적으로 좀 미숙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상장사로서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자산 가치든 수익 가치든 실력이든 돈을 못 벌어도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든지 간에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 회사들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상장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2017년도 때 거래소에서 그런 어떤 상장 문턱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너무나도 많은 회사들이 상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회사들 상장하고 나서 사실 안 좋은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안 좋은 모습이라는 것은 어닝이 너무 형편없다든지 처음에 상장했을 때 얘기한 너무나도 다르게 그리고 오히려 와서 꿈과 희망만 막 불어넣고 끝나고. 네, 오히려 이제 그런 희석증권 CB나 BW를 발행한다든지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주주들의 어떤 주당 가치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들을 좀 많이 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수가 너무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죠. 왜냐하면 시장에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 2,4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존재하잖아요. 거의 지금 한 2,600개 가까이 될걸요? 그렇죠. 이제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합치면 또, 그런 건데 이제 순수 기업 수만 따지면 한 2,400개 정도 되는 건데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4,000개 정도 되고 미국도 6,00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경제 규모나 이런 거 따졌을 때 우리가 10배, 20배 더 큰데 우리가 주식수는 2분의 1이나 되는 50%나 되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돈을 못 벌거나 어떻게 보면 상장 회사로서 주주들한테 주당 가치를 높여줄 수 없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좀비 기업들이라고 표현하죠 저희가. 그런 좀비 기업들은 충분히 좀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상폐가 돼야 되고 질이 좋은 기업들이 상장 주식시장에 계속 남아줘서 그들의 어떤 기업 이익의 성장 그리고 주주 환원의 성장 이런 것들을 같이 향유해야 되는데 그렇게 봤었을 때는 질 좋은 기업들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주식시장의 어떤 질적 발전에 있어서는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좀비 기업이 상폐되고 알짜 기업이 남아야 되는데 알짜 기업이 상폐되고 좀비 기업이 계속 남고. 네. 그 자진 상폐한 회사 중에 이 네. 회사 진짜 너무 아깝다. 이런 케이스도 있을까요? 제가 기억에 남는 회사는 사실 그 기업의 어떤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기업이 걸어왔던 어떤 자본 재배치가의 어떤 너무 좋은 사례였기 때문에 그 회사가 자진 상폐됐던 게 전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어떤 회사였을까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사실 제가 종목명 어렵지만 이거는 어제 상폐됐으니까. 상폐된 회사니까 네. 쌍용 CN이라고 옛날 쌍용 양회 시멘트 회사. 네네네. 그 회사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제가 어딜 가더라도 뭐 이렇게 뭐 포럼이나 아니면 뭐 교수님들 보거나 아니면 투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나씩 해요.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분기 배당을 최초로 한 기업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답변을 하신 분들이 아무도 없으시더라고요. 쌍용 CN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사모펀드가 인수한 다음에. 네, 그러니까 한행컴퍼니라고 하는 토종 사모펀드가 2014년도에 인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자본 재배치, 비영업용 자산 매각하고 오히려 투자할 곳은 그런 순환 폐열 순환 투자를 하면서 열효율을 높이는 투자는 하고 또 돈을 못 버는 사업은 아예 정리해 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본 효율화를 좀 꾀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기업이 사실은 이제 배당을 굉장히 크게 늘렸었어요. 네. 배당을 한 해 만에 6.7배를 늘렸었거든요. 160원 주던 거를 한 해 만에 1,000원을 주면서 배당이 1년 만에 6, 7배가 늘어난 사례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그리고 그 기업이 어떻게 보면 한국 상장사 중에서 최초의 분기 배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좋은 자본 재배치의 어떤 좋은 사례를 가지고 있던 기업이 결국에는 작년 재작년 기간을 통해서 공개 매수 및 자진 상폐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아쉬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용 C&E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상장 폐지하자마자 폭탄 배당했던 테림포장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예. 제지 관련주들도 제지. 그랬고 이번에도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 보면 진짜 알짜 회사들 배당도 많이 할 수 있고 본질 가치도 좋고 영업도 잘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상폐된다라는 건 그냥 그들이 다시 다 100%다 갖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나누기 싫다. 다른 주주들과는 공유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는 또 이렇게 알짜 기업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축구나 야구로 따지면 실력 있는 선수들 슈퍼스타들이 다 해외로 나가버리고 여기는 별로 그런 선수도 안 남아있고 그러니까 관객들이 구장 잘 안 찾아가고 이런 느낌. 좋은 표현이네요. 옛날 표현, 옛날의 느낌이긴 네, 합니다만.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메이저리그를 경험한 선수들이 다시 우리 프로리그로 오는 것처럼 해서 막 1,000만 관중이 일어나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그런 시장이 돼야죠. 네, 맞습니다. 애플이 자진상폐하고 저 코스피로 갈랍니다. 테슬라가 코스닥으로 갈랍니다. 이 정도로. 네. 예. 그 양질의 기업들이 모여 있으면 좋은 기업들이 다 그 시장 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쵸. 네. 왜 좋은 학군 찾아서 이사 가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코스피가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배당 관련된 이야기 짧게 좀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네. 지난번에 그 출연하셨을 때 폭탄 배당이 예상됩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감액 배당이라고도 하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도 하는 자본을 가지고 잉여금으로 넘겨서 네. 이걸 재원으로 배당을 많이 해주는 이게 실제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나요? 네, 실제로 제가 이제 그때 나왔었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주총 전부터 그런 어떤 큰 배당을 하는 기업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감액 배당이라는 것이 비과세 배당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의사결정을 한 기업들이 수십 개가 나타났고 실제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감액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게 주총 의결 사안이기 때문에 주총에서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정기 주총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임시 주총을 열어서라도 이것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한 50개에서 60개 기업이 자본 준비금을 이익 잉여금으로 전환시켰어요. 그 중에서 한 20개에 가까운 기업들이 사실은 이번에 비과세 배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죠. 개념으로 따지면 혹시나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기 은행 통장에 넣어놨던 돈을 지갑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지갑 열어서 드릴 수 있게끔 준비합니다. 이거니까. 네. 또 주주분들 입장에서 그걸 반대할 리는 없잖아요. 거의. 네네. 세금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배당이고 투자자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그런 배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배당들이 올해 들어와서 그러니까 올해 이 비과세 배당을 한 기업들은 작년에 공시를 한 기업들이잖아요. 네. 작년에 주총을 정관 변경을 해놓은 기업들인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러한 변경 기업들이 100개 이상 이미 전환을 시켜놨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내년 주총에 사실은 비과세 배당이 많이 증가하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변경해 놓으면 올해 중간 배당, 분기 배당 때도 이걸 적용을 시킬 수 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비과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1년에 한 번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업별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준비하시고 쏘세요. 라면은 이제 준비하시고까지는 하고 있고 네. 쏠 일만 남았다. 네. 근데 이게 기재부에서도 사실 세법을 바꿔서 저렇게 자꾸 비과세 배당하면은 그러면은 그 배당 소득세
그러니까 줄어들 수도 있는 거라 법 개정을 뭐 좀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법리적 해석에서도 학자분들끼리 굉장히 좀 분분해요. 거의 반반 이렇게 나뉠 정도로 이제 이 비과세 배당이 되는 거는 당연히 사실은 이 자본중개금의 그 금액은 출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출자 자금을 그냥 옮긴 것일 뿐이라서 그렇죠. 주주가 이미 냈던 돈이니까. 이것을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라는 측이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자본이 주식회사 들어왔다가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비과세로 나가는 것들은 또 이제 문제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는데 사실은 그 법적인 이견을 제외하더라도 이 어떤 비과세 배당 투자는 사실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사실 이게 정당하다 이 비과세 배당이 정당하다라고 사실은 한국에서 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거고 만약에 이게 부당하다라고 얘기가 돼도 세법이라는 게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개정을 하고 그게 바로 그렇죠. 시간은 좀 걸리죠. 법적 효력이 발효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오히려 이게 폭탄 배당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몰아치기. 1,000억을 자본준비금에서 이익금을 전환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이 회사가 200억씩 매년 배당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년 배당부터는 안 된대. 라고 해버리면 이 1,000억을 한 번에 배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폭탄 배당을 더 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어떤 배당들이 더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지금 새 정부에서도 상법 개정을 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들이 결국에는 많은 어떤 주주들 주당 가치를 높이기 위함이고 네. 주당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ROE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자본준비금 주발초 이 자본준비금 안에서 주발초나 법정준비금 이런 것들은 그 못 쓰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네. 어디 쓰지는 못하는 쓸 돈. 수가 없어요. 자본으로. 이거를 뭐 사업에 투자한다든지 쓸 수가 없는 돈이 그냥 그대로 과잉 자본으로 남겨두면 ROE 개선에 방해가 되거든요. ROE 개선을 원하는 정부 입장에서 이것을 과연 방해하는 걸로 놔둘 것인가는 그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요건 이제 기재부 내에서도 세제 질과 경제 정책이라든지 금융위원회랑은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비과세 배당이니까 과세가 안 되니까 이 세수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짧게만 본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 배당을 잘 안 하다가 네. 비과세 배당이라도 많이 했으면 그 비과세 배당은 언젠간 재원이 끝나잖아요. 네네네. 끝나고 나서 일반 배당으로 돌아갔었을 때 배당을 굉장히 적게 해줄 수가 있을까요? 눈높이가 있는데 결국에는 미래의 배당이 증가한 효과를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어떤 세제적인 측면에서 그렇지가 않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대기업보다는 중견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배당 규모가 세제를 크게 이렇게 세수를 막 위협할 만큼의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감액 배당, 폭탄 배당, 비과세 배당에 대한 투자는 법이 바뀌기 전까지 법이 바뀌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계속 통할 수밖에 없다. 또 이게 비과세 배당이 굉장히 이제 매력적으로 보였던 게 사실 대주주 입장에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많이 배당을 하게 되면 소득세율 최고 거의 49.5%까지 물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야 배당 받은 거에 절반을 세금 내라고? 야 배당하지 마 이랬던 건데. 그들은 사실은 일반 세율인 15.4%가 내는 게 꿈일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15.4%도 아니고 0%인데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것들이 결국 한국 시장이 저평가받았던 이유는 가장 큰 거는 딱 이거거든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았던 거. 그렇죠. 근데 그걸 일치시키는 경험들을 쌓아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주주자본주의를 위해서 촉진시킬 수 있는 충분한 촉매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가 그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았던 격차가 있었던 게 세율인데 네. 배당소득도 이제 종합과세로 물려버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49.5%까지 가고 2천만 원 미만일 때는 종합소득에서도 분리가 되니까 15.4%만 내면 되는 거였고 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차등을 두는 안부터 검토가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유인책이 크죠. 왜냐하면 지배주주들한테 달라진 어떤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사실은 유인책을 줄 수가 있고 네. 사실 이제 그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받는 사람만 입장에서가 아니라
당연히 작년부터도 얘기가 조금씩은 나왔었던 그런 배당 의미 있는 수준으로 배당 성향을 올린 기업들한테는 사실은 법인세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그런 것들도 지금 논의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함께 해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회사 입장에서는 법인세 세금을 아끼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총주주들,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들도 사실은 충분히 더 유효한 어떤 더 많은 현금을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야, 근데 진짜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변했습니다. 비단 상법 개정안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것도 달라졌고, 그래서 앞에서 해주신 말씀이 이제는 고점이 3천이 아니라 저점이 3천이라는 말도 하고 이제 저는 무릎을 딱 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테이블 밑에 무릎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온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 3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봤고 지금 저희 1년 반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점이 계속 높아지면서 기초적인 어떤 주주자본주의 틀만 잡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점은 3천으로 잡히는 그런 장세가 될 거고 그 우상향을 확인할 때마다 사실은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국내 투자자들도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 아베노믹스가 시행된 거는 2014년 1월 1일부터인데 일본인들의 자산 구성 중에서 투자 자산 구성 중에서 일본 주식의 비중은 계속 감소만 했거든요. 그러다가 일본인들이 일본 주식을 다시 늘리기 시작한 것은 22년 하반기 때부터였어요. 무려 8년 동안이나 사실 감소했거든요. 네. 그 근저에는 일본인들이 봤었을 때 사실 일본인들은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잃어버린 20년을 보내고 있었고 우리는 안 될 거야. 우리나라 경제는 별로 좋지 않고 우리나라 주식도 비전이 없어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제도적인 개선들이나 사실은 많은 기업들의 어떤 변화, 외부의 어떤 행동주의 펀드나 일반 주주연대들의 어떤 주주 제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주식을 배제해야 한다라는 거. 물론 자본 배분에 있어서 어떤 때는 미국 주식을 더 할래, 어떤 때는 일본 주식을 더 할래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합리적인 판단입니다만 한국 주식은 되고 한국 주식은 안 되고 이런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 환원 시대에 저희가 투자함에 있어서 한국 주식을 어떤 하나의 괜찮은 축으로 의미 있는 축으로 사용해서 돈을 벌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연초까지도 그랬나요? 저희 방송했을 때도 사실은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패배주의가 있었잖아요. 되게 짙었죠. 네네. 네, 국장은 안 된다. 근데 일단 이렇게 또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론 저희도 많이 목소리를 내고 김희겸 맞습니다. 매니저님도 또 거버넌스 포럼에서도 또 많은 네. 목소리를 내고 또 실질적으로 그게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맞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시장의 체질을 또 개선해 나가고 있다라는 게 저도 언론 생활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만 신기합니다. 이런 날이 그 오는구나. 변화가 1년 반 만에 사실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그런 변화들이 지나고 보면 더 빠르거든요. 지금 당장은 답답해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법 개정 중에서 뭐 집중투표제나 이런 것들이 됐어야 됐었는데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도 반드시 논의가 돼야 되지만 그게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그런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실은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은 이제 국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과거보다는 좀 지수 레벨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둔감해 주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지수 레벨은 민감하게 볼 필요 없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주환원 시대에서 가장 수혜주는 중견기업들이고 중소사들인데 지수에 대한 영향도가 적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성장을 저희가 노려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꼭 지수대에 의해서 저희가 매수 매도가 일어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런 주주 자본주의가 정착될 때까지 발굴되는 수많은 기업들의 사례들이 나올 테니 거기에 대해서 직접 발굴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직접 발굴하시는 게 낫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어떤 펀드 수단을 통해서 저희가 일대도 높여가면서 배당 수익도 많이 얻어가면서 그런 투자의 경험들을 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계속해서 나타나는 변화를 또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김기백 수석 펀드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